누렇게 익은 벼가 황금 물결을 치고 있는 들판길을 소금장수 덕배가 걸어가고 있었다. 후야! 후야! 장대를 흔들며 새떼를 쫓고 있는 아이의 모습을 감회 어린 얼굴로 바라보던 덕배는 하늘에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는 것을 보고 급히 발길을 옮겼다. 이내 굵은 빗방울이 쏟아졌다. 빗속을 달려온 덕배는 눈앞에 큰 바위굴이 보이자 그곳으로 뛰어들었다. 굴 속엔 한 젊은이가 촛불을 켜놓고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선객이 있었구만. 잠시 비를 피할까 해서. 아이고, 이거 글 공부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을라나 모르겠네. 덕배가 양해를 구하자 젊은이는 황급히 손사래를 쳤다. 별 말씀을 다 하세요, 어르신. 제가 불을 피워드릴 테니 여기 앉으셔서 젖은 몸을 좀 녹이시지요. 젊은이는 부산하게 움직이며 삭정이를 모아다 놓고 불을 붙였다. 모닥불이 활활 타오르는 가운데 젊은이와 마주 앉은 소금장수는 감회 어린 얼굴로 주위를 둘러보았다. 참, 여기는 하나도 변한 게 없구만 그려. 밖에 내리는 소낙비도 그렇고 여기 모닥불도. 전에도 여기 들리신 적이 있으신가 보죠? 젊은이는 의미심장한 얼굴로 소금장수를 바라보았다. 아무렴요. 자그마치 20년 전의 일이랍니다. 과거를 회상하는 덕배의 눈에 이슬이 맺혔다. 후야! 후야! 벼가 누렇게 익은 황금빛 들판에서 한 처녀가 장대를 휘두르며 새를 쫓고 있었다. 새떼들은 처녀를 비웃기라도 하듯 후루루 날아올랐다가 다시 변원에 내려앉기를 반복했다. 소금짐을 지고 그곳을 지나가던 젊은 날의 덕배가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래가지고야 참새가 겁을 먹겠어. 새 쫓으려다 되레 아가씨가 쫓겨나게 생겼구먼. 그 말을 듣고 처녀는 발끈했다. 빈정대지만 말고 그렇게 자신이 있으면 그쪽이 한번 해봐요. 하라면 내가 못할 줄 알고. 장대 이리 줘봐요. 덕배는 소금지게를 내려놓고 처녀에게 장대를 받아쥐었다. 내가 하는 걸 좀 잘 봐요. 호이! 이놈의 참새들아, 썩 물러가거라! 덕배가 장대를 수평으로 쥐고 변원 위로 한 바퀴 휘두르자 놀란 참새들이 일제히 날아오르며 우르르 건너편 언덕으로 날아갔다. 어머나! 처녀는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봤죠? 장대를 높이 치켜들지 말고 나처럼 이렇게 옆으로 휘둘러야 돼요. 알았죠? 말을 마친 덕배는 처녀의 손에 장대를 쥐어주고는 소금찜을 지고 성큼성큼 논뚝길을 걸어갔다. 소금 사려! 처녀는 그의 모습이 멀리 사라질 때까지 눈을 떼지 못했다. 마른 하늘에 먹구름이 일더니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퍼부어댔다. 쉬이 그칠 비가 아니었다. 동굴 속에 몸을 피한 덕배는 모닥불을 피워놓고 젖은 몸을 말렸다. 아이구야, 이놈의 날씨하군. 하마터면 소금 다 젖어버릴 뻔했네. 투덜거리던 덕배는 누군가 굴 속으로 뛰어들어오는 인기척 소리를 듣고 고개를 돌렸다. 아니,
아이고, 바로 변혼해서 새를 쫓던 처녀였다. 반색을 하는 덕배를 보며 처녀도 놀란 표정을 지었다. 그녀도 갑작스러운 소나기를 피해온 것이 분명했다. 아, 뭐 하고 있어요? 얼른 와서 불 쬐지 않고. 비에 흠뻑 젖은 채 떨고 있던 처녀는 덕배의 말을 듣고 못 이긴 듯이 다가와 불가에 앉았다. 모닥불 위에 삭정이를 올려 불길을 활활 타오르게 한 덕배는 소금찌개에서 헌 옷가지를 꺼내와 처녀에게 내밀었다. 젖은 옷을 입고 있으면 병나요. 여벌로 가지고 다니는 바지 저고리구만요. 치, 이 땀내 나는 옷이지만 얼른 갈아입어요. 내 돌아 앉아가지고 눈 꼭 감고 있을 테니까 걱정 붙들어 매고요. 덕배가 재차 권하자 처녀는 못 이긴 듯 옷을 받아들였다. 처녀는 젖은 치마와 저고리를 벗고 덕배가 준 옷을 조심스레 갈아입기 시작했다. 눈을 꼭 감고 돌아앉은 덕배는 신경이 온통 귀로 쏠린 듯 등 뒤에서 사각거리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이 방망이질하고 있었다. 비는 그칠 기세가 보이지 않고 어느덧 날이 저물고 있었다. 총각과 처녀는 그렇게 둘만의 세계에서 하룻밤을 함께 지내며 사랑을 불태웠다. 어느덧 비도 멎고 날이 밝아왔다. 덕배는 소금지기를 짊어지고 길 떠날 채비를 했다. 나는 서가라고 해요. 인연이 있으면 또 만나겠죠. 저기 이거 아쉬움을 뒤로하고 돌아서려는 덕배에게 처녀가 옷을 내밀었다. 그냥 가지세요. 내 줄게 그것밖에 없구만요. 말을 마친 덕배는 동굴 밖으로 총총히 사라졌다. 처녀는 눈물 젖은 눈으로 멀어져가는 그의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같이 가자는 소리가 입안에서 맴돌았지만 차마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못한 채 돌아섰죠. 나 하나 입치레하기도 힘든 떠돌이 행상권 주제에 그런 고생살이를 같이 하자는 말을 어찌 할 수가 있겠어요. 회상에서 깨어난 덕배의 얼굴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그 후로는 찾아볼 생각을 안 하셨는지요? 젊은이는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왜 안 했겠어? 돈을 벌어 처녀에게 찾아갈 생각으로 소금배를 탔는데 안 되는 놈은 뒤로 자빠져도 코가 깨진다더니 금강 하류에서 그만 소금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간신히 목숨만 건졌지요. 10여 년을 남의 집 머슴살이를 해 간신히 빚을 청산하고 다시 소금 행상에 나섰는데 이 근방을 지나다 옛일이 생각나 여길 찾았지요. 산천은 의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더니 아이고. 회한에 찬 덕배의 넋두리가 끝나자 젊은이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님, 소자 절 받으십시오. 아버님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요? 느닷없는 젊은이의 행동에 당황한 소금 장수가 의아한 눈길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바로 아버님의 아들 서기입니다. 뭐라고?
놀라는 소금 장수를 보며 젊은이는 보자기 속에서 낡은 옷을 꺼내 보여주었다. 이 옷이 20년 전에 처녀에게 주셨던 그 옷이 아닌지요? 아니, 이 옷을 어떻게 자네가... 그 처녀가 바로 제 어머니십니다. 뭐라고? 덕배는 망치로 얻어맞은 듯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어머니가 운명하시기 전 제게 이 옷을 보여주시며 아버지를 찾으라고 하셨죠. 하여 혹시 이곳에 들리시지는 않을까 생각돼 여기 머물며 아버지를 기다렸는데 소자 오늘에야 뜻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흐느껴 우는 아들을 보며 덕배는 만감이 교차했다. 아들을 얻은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녀가 이미 고인이 되었단 말을 듣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처녀의 몸으로 아비 없는 자식을 낳았다 해 핏덩이를 안고 친정에서 쫓겨난 처녀는 필설로 형언할 수 없는 모진 고생을 참고 견디며 아들을 훌륭히 키워냈다. 그리고 3년 전 삶의 기력을 모두 소진한 그녀는 장성한 아들에게 꼭 아버지를 찾으라는 유언을 남기고 자는 듯이 눈을 감았다고 했다. 아들 서기의 안내로 처녀의 무덤을 찾은 덕배는 비로소 아내를 부르며 회한의 눈물을 흘렸다. 세간의 비난과 멸시 속에서 혼자 아이를 키우기가 얼마나 힘겹고 고통스러웠을까. 그녀가 견뎌온 인고의 세월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려왔다. 여보, 아들을 이렇게 훌륭히 키워줘 고맙소. 덕배는 그녀의 무덤 앞에 꿇어앉아 언제까지고 일어설 줄을 몰랐다. 멀리 가을 들판에 누렇게 익은 벼가 황금 물결을 치고 있었다. 그 후 서기는 소금장수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으며 학문에도 힘을 쏟아 조선 중기에 이름을 날린 대학자가 되었다. 소금장수와 처녀가 인연을 맺은 공암굴은 공주시 반포면에 있는 천연동굴로 부부가 이 굴에서 하룻밤을 지내면 머리 좋은 아들을 낳는다는 속설이 전해지고 있어 공암굴을 찾는 신혼 부부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한다. 경기도 여주고을에 순덕이라는 마음씨 고운 처녀가 살고 있었다. 하루는 우물에서 저녁지을 물을 길어오는데 도령복을 입은 총각이 길바닥에 주저앉아 어린애처럼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워 순덕은 발길을 멈추었다. 도련님, 왜 울고 있나요? 길이 미끄러워서 넘어졌어. 허우대는 다 큰 총각인데 말투로 보아 어딘지 좀 모자란 것 같았다. 도령의 무릎에선 피가 흐르고 있었고 여기저기 까진 상처가 보였다. 순덕은 어쩔 수 없이 도령을 부축하고 집으로 가서 다친 상처에 헝겊을 감아주고 얼굴에 묻은 흙도 닦아주었다. 고마워. 이름이 뭐야? 순덕이요. 순덕이. 나 순덕이한테 장가 갈래. 아그머니나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순덕이 기급을 하자 도령은 재밌다는 듯 히히 웃었다. 이때 쌀이담 너머로 이런 둘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도령에 붙인 오진사였다. 여주 고을의 1등 갑부인 오진사에겐 세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와 둘째는 이미 성례를 시켜 걱정할 것이 없었지만 전응아 소리를 듣는 막내 아들 수동은 오진사의 유일한 걱정거리이자 아픈 손가락이었다. 내가 죽고 나면 불쌍한 우리 수동이를 누가 돌봐 줄 것인가? 큰아들은 10년 동안 과거에 매달린 채 가정사는 나몰라라였고 둘째는 워낙 술을 좋아하는 데다 저만 아는 욕심꾸러기여서 아우를 잘 돌봐주기는커녕 구박하고 학대할 게 뻔했다. 그렇다고 며느리들에게 기대할 수도 없는 처지여서 오진사의 고민은 깊어갔다. 그런 차에 수동이를 자상하게 보살펴주는 순덕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었다. 저런 저자라면 우리 수동이를 루이처럼 때론 어미처럼 잘 보살펴 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 오진사는 즉시 혼사를 추진했다. 그런 미천한 집과 사돈을 맺는 것은 가문의 흉이 된다며 두 아들이 극구 반대했지만 오진사는 가난한 신부 집에 거금을 보내고 순덕을 며느리로 맞았다. 이쁜 각시가 생겼다며 입이 찢어지게 기뻐하는 수동이를 보며 오진사는 이제 한시름 놓았다며 모처럼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손이 며느리들이 새 며느리를 업신여기고 박대할까 걱정이 돼 각별한 당부를 했다. 새아기가 이런 큰 설림은 처음이라 적응하기가 어려울 터이니 혹시 실수나 잘못이 있더라도 탓하지 말고 친언니들처럼 가르쳐주고 보살펴주기 바란다. 네, 아버님. 염려하지 마셔요. 대답은 그렇게 하면서도 양반가의 따림을 코에 걸고 사는 며느리들로선 상민 출신인 순덕이가 탐탁할 리가 없었다. 상것이 감히 우리랑 같이 어울리려 들어? 창피하기 싫이. 아이고, 언니 잘됐지 뭐예요? 하녀가 하나 새로 들어온 셈 치죠 뭐. 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가 없는 집안에서 안방 마님 행세를 하며 순덕을 하녀처럼 부렸다. 순덕은 모든 집안일을 도맡아 하느라 하루 종일 쉴 새 없이 일하고 밤에는 옷을 다리고 바느질하느라 잘 틈이 없었다. 그나마 남편 수동이가 그녀의 일거리를 도와주어 위안이 되었다. 두 며느리들은 손끝 하나 까딱 않고 순덕을 부려먹으면서도 시아버지 밥상은 큰 며느리가 들고 들어가고 새로 지은 시아버지 옷은 둘째 며느리가 들고 들어가는 식으로 하면서 마치 자기들이 집안일을 다 하는 양 오진사의 눈을 가리고 판단을 흐리게 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무렵 붓장수가 하룻밤 묵어가기를 청한다는 말을 듣고 오진사는 하인에게 사랑으로 안내하고 저녁을 잘 대접하라고 분부를 했다. 붓이나 종이, 먹, 벼루 등 학문에 필요한 도구를 팔러 다니는 붓장수들은 필상이라 하여 학문에도 어느 정도 조예가 있고 세상 물정에도 밝아서 여느 장사꾼들과는 다른 대접을 받았다. 오진사는 붓장수에게 세상 돌아가는 얘기나 들을까 하고 사랑으로 내려갔다. 붓장수는 황망히 오진사를 맞았다. 신사어른의 두터운 후의에 감사드립니다. 오진사가 보니 방 아랫목에 저녁상이 손도 대지 않은 채 그대로 있었다. 아니, 먼 길 오느라 무척 시장했을 텐데 어째 밥을 안 드셨소? 뭐 먹지 못할 것이라도. 아, 아니올시다. 그런 게 아니오라. 실은 오늘이
제 아버님 제삿날입니다. 제가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며 동가식 서가숙 하다 보니 부모님 제사도 제대로 지내지 못했습니다. 오늘 어르신 댁에서 차려주신 저녁상을 대하니 자정에 이 밥으로 아버님 제사를 좀 올릴까 하여. 붓장수의 말을 듣고 오진사는 가슴이 찡하였다. 오호, 그런 사정이 있었구려. 제사상은 제가 이따 따로 밥을 지어 드릴 테니 그 걱정은 말고 어서 이 상을 비우시구려. 붓장수는 고마워 어쩔 줄 몰라 하며 몹시 시장한 듯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다. 자정이 가까울 무렵 오진사는 큰아들 방문 앞에서 며느리를 불렀다. 아가, 자느냐? 아이고, 아버님 이 밤중에 어쩐 일이십니까? 사랑에 든 붓장수가 오늘 부친의 제사라는구나. 매밥 한 그릇이 올려야겠구나. 예? 붓장수요? 큰며느리는 어처구니가 없었다. 집안 제사도 힘겨운데 지나가는 나그네 제사까지 챙기라니. 아이고 아버님, 아유 제가 지금 몸살이 좀 심해가지고 저 작은 동서에게 부탁을 좀 하시는 게. 대놓고 거역하기 어려워 핑계를 대는 게 분명했다. 오진사는 섭섭한 마음을 누르며 발길을 돌렸다. 아가, 자느냐? 한창 밤일을 치르고 있던 둘째 아들 부부는 화들짝 놀라 숨소리를 죽였다. 아버지도 주책이셔. 이 하필 이때. 쉿, 아버님 듣겠어요. 들으면 대순간. 빨리 분가를 해가지고 나가든가 해야지. 이거 원이. 방 안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오진사 귀에까지 들려왔다. 이런 괘씸한. 오진사의 수염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늦게까지 밀린 바느질거리를 손질하고 있던 순덕은 시아버지의 방문을 받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다. 아가, 사랑에 든 길손이 오늘 부친의 제사라고 한다. 미안하다만 매밥을 좀 지을 수 있겠느냐? 아이고 아버님, 제가 얼른 제사상을 바올리겠습니다. 염려 마시고 날이 찬데 어서 들어가시어요. 아가, 고맙구나. 막내 며느리가 아니었으면 크게 체면을 구길 뻔한 오진사는 비로소 안도의 숨을 쉬었다. 얼마 후 순덕이 차려놓은 제사상을 보고 감격한 붓장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부친의 제사를 지냈다. 그토록 짧은 시간에 준비한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소담하지만 격식을 제대로 갖춘 제상 차림을 보고 놀란 것은 오진사도 마찬가지였다. 그동안 손위 며느리들이 이르는 말만 듣고 막내 며느리를 과소평가한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다. 붓장수는 착하고 효성스런 며느리 덕에 부친의 제사를 잘 드렸다며 몇 번이고 고개를 숙였다. 그날 밤 오진사의 꿈속에 백발의 노인이 찾아왔다. 고맙소. 덕분에 모처럼 따신 밥을 배불리 잘 먹었소. 어느 해는 찬밥 먹고 어느 해는 굶고 이러기를 되풀이하던 처지에 셋째 며느리 덕에 제대로 된 밥상을 받고 보니 흠감하기 짝이 없구려. 장차 이 집에 복을 불러올 사람이니 그 며느리를 부디 귀하게 여기시오. 말을 마치고 노인은 호련히 사라졌다. 다음 날 오진사는 세 아들 내외를 모두 불러 모았다. 큰애와 둘째 애는 들어라. 오늘부로
너희들을 분가시키기로 했다. 예? 아버지 갑자기 그게 무슨... 아버지 폭탄 선언에 두 아들 부부는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오진사를 바라보았다. 대신 한평생 굶지 않고 살 만큼 재산은 떼어줄 터이니 큰아기의 소원대로 한양에서 살든 둘째 아기의 소원대로 친정 근처에 살든 마음대로 하거라.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장자를 내쫓고 팔푼이 아들과 같이 살겠단 말씀이세요? 네, 이놈. 아우를 보고 팔푼이라니 말을 삼가라. 오진사의 호통에 큰아들은 찔끔하며 주저앉았고 둘째 아들 부부는 간밤에 자신들이 한 말이 있는지라 아무 말도 못하고 냉가슴을 앓았다. 그 후 오진사는 착하디 착한 수동이 부부와 함께 여생을 편안하게 보냈다고 하며 셋째 며느리 순덕이가 복을 불러온다는 꿈속 노인의 예언대로 가문이 대대로 번창하고 자손 중에 높은 벼슬자리에 오른 이도 많았다고 한다. 오늘도 최씨네 식구들은 할아버지를 필두로 아버지와 삼촌 그리고 어린 만석과 어머니 순으로 저녁상 앞에 둘러앉아 있었다. 상에 놓인 것이라고는 고구마와 감자가 전부인 걸로 보아 고구마를 끼니로 때우는 것임이 분명했다. 진정, 이놈의 고구마 신물이 나는구먼. 형님, 깡보리밥이라도 좋으니 우리 밥 좀 먹고 삽시다. 삼촌이 불만을 터뜨리자 만석 아버지가 벌컥했다. 가뭄으로 금년 농사를 망쳤는데 낸들 어떡하란 말이냐? 그럼 작년엔 왜 죽도 못 먹었어요? 작년엔 홍수가 졌지 않느냐? 그 핑계도 좋지. 아버지, 우리도 옛날엔 떵떵거리고 잘 살았다면서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요? 구대저 할아버지 산소를 잘못 쓴 뒤로 우리 가문이 내리막길을 걷게 됐다고 하더구만. 할아버지가 조상 핑계를 대자 어린 만석이 한심하다는 듯 잘 되면 제 탓, 못 되면 조상 탓이라니깐. 이놈이 할아버지 앞에서 뭐라는 게냐? 아버지가 눈을 부라렸지만 만석은 지지 않았다. 제가 보기엔요, 우리가 못 사는 게 산소 탓도 조상 탓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가뭄 탓, 홍수 탓도 아니라고요. 아니 그럼 누구 탓이란 말이냐? 누구 탓이긴요? 다 우리 탓이지요. 뭐라고? 우리 탓? 잘 살아보려고 길을 써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탓만 하고 있으니 어떻게 잘 살 수가 있겠어요? 우리 집도 심지고 든 어른만 있으면 이 꼴은 안 됐다고요. 아버지는 기가 막힌 듯 만석을 바라보았다. 이놈이 할아버지 앞에서 할아버진 어른 자격이 없다고요. 뭐야? 아버지도 어른 자격 없긴 마찬가지라고요. 다들 어안이 벙벙한 얼굴로 만석을 바라보는 가운데 삼촌이 물었다. 그럼 우리 식구 중에서 누가 어른 자격이 있단 말이냐? 전하 자격이 있을까? 다른 사람은 택도 없구먼요. 아이고 아버님, 제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아니다 애비야, 만석이 말해도 일리가 있다. 할아버지는 송구스러워하는 아들을 제지하며 손자 만석을 지그시 바라보았다. 좋다. 그렇게 자신이 있다면 집안 어른 자리를 네게 맡길 테니 보란 듯이 한번 해보겠느냐? 아이고 아버님, 13살 어린애한테 그 무슨... 네, 할아버지. 한번 해보죠. 하지만 시키시려면 제대로 시켜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우리 집 식구는 물론 동네 사람들도 다 이 집에 새 어른이 생긴 걸 알게 제대로 절차를 밟아주세요. 좋다. 그렇게 하마.
흔쾌히 승낙한 할아버지는 조상의 위패를 모신 사당에 향을 피우고 13살짜리 손자를 집안의 어른으로 추대하는 의식을 진행했다. 효현손 자기는 삼가조상님께 아뢰나이다. 소손이 불초한 탓에 바로잡지 못하고 가문을 융성치 못하게 하여 가솔의 끼니마저 어렵게 된지라. 집안의 어른 노릇을 손자 만생으로 대신께 하오니 구보 살피시옵소서. 할아버지의 충문이 끝나자 만석이 분양을 하고 넙죽 절을 하는데 그 모습이 참으로 어른스러웠다. 제가 집안의 어른으로서 앞으로 우리 식구가 지켜야 할 가훈을 말씀드리겠어요. 첫째, 끼니는 꼭 제때 먹을 것. 어길 때는 그 끼니를 굶어야 합니다. 둘째, 밖에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빈손으로 살인문을 넘지 말 것. 어길 때는 다음 끼니를 굶어야 합니다. 셋째, 날이 지기 전에 내가 오늘 하루 집을 위해 무엇을 했나 서로서로 반성할 것. 이 세 가지를 꼭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모두들 만석의 위험에 압도된 모습이었다. 다음 날 아침 늦잠을 잔 삼촌이 안방문을 열고 보니 식구들은 이미 밥을 다 먹고 숭늉을 마시고 있었다. 아이고, 형수님, 제가 늦었네요. 빨리 밥 좀 주세요. 방 안으로 들어오려는 삼촌을 만석이가 지지했다. 제때에 안 왔으니 굶어야 합니다. 뭐라고? 아니,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삼촌은 구원을 청하듯 다른 식구들을 바라보았다. 만서가 오늘은 처음이니 한 번만 봐주려무나. 안 돼요, 아버지. 그런 정신을 가지고는 평생 가난을 면치 못한다고요. 단호한 만석의 태도에 먹보 삼촌은 그만 울상을 지으며 펄썩 주저앉았다. 그날 이후로 식구들이 제때에 일제히 달려와 식사를 하게 되니 차 넘는 밥상을 수시로 차리느라 부엌에서 헤어날 길이 없던 만석 어머니의 수고로움이 덜어졌다. 저녁 무렵 만석은 나무를 한 짐 지고 와 마당에 부려놓고 식구들을 기다렸다. 잠시 후 삼촌이 헐레벌떡 뛰어들어왔다. 삼촌, 뭘 들고 왔죠? 빈손이면 또 굶으셔야 합니다. 걸음을 가지고 왔다. 걸음이라뇨? 소피 보고 싶은 걸 억지로 참고 왔다고. 오줌버 터지기 전에 빨리 보내줘. 삼촌은 사타구니를 싸주고 종종 걸음을 치며 뒷간으로 달려갔다. 뒤를 이어 아버지는 돌멩이 하나를 들고 들어왔고 할아버지는 망태기에 개똥을 한가득 주워 담아왔다. 저녁을 먹은 후 그날 있은 일에 대한 식구들의 뒷담화가 이어졌다. 아버님, 그래도 명색이 양반인데 창피하게 개똥망태를 메시다니요. 이놈아, 오줌을 걸음이라고 우기는 너보다 100배 낫구만. 에이구, 돌멩이 하나 달랑 들고 오는 형님은 어떻고요? 아웅다웅하는 삼촌과 아버지를 보며 만석이 미소를 지었다. 다들 가훈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해요. 티끌모아 태산이라고 오늘 들고 오신 것들이 비록 하찮은 물건 같아 보이지만 부지런히 모다 보면은 언젠가는 귀하게 쓰일 때가 올 것이라고 믿어요. 암만, 아이고, 우리 집안 어른이 만석이의 말을 믿고 내일도 부지런히들 뛰어보자구. 할아버지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이후 만석이네 식구들은 마치 딴 사람이 된 것처럼 열심을 내었다. 할아버지는 동네방네를 샅샅이 훑으며 개똥을 주워 모아 두엄더미를 쌓았고 아버지는 열심히 돌덩이를 날랐다. 삼촌은 가을거지가 끝난 논밭에 버려진 지푸라기들을 주워 모아
집단을 묶었다. 1년 후 그렇게 쌓인 집단을 엮어 초가지붕을 말끔히 단장했고 아버지가 모아들인 돌덩이들로 쌀이 담장을 돌담으로 바꾸고 마당에 우물도 새로 마련하게 되었다. 게다가 할아버지가 마련한 두엄을 논밭에 뿌려 토지를 개선하니 농작물의 소출이 2배로 늘어났다. 이런 변화에 집안 식구들 스스로도 놀랄 지경이었다. 달동이 걸린 식구들은 서로 경쟁하듯이 더욱 부지런히 일을 하니 3년 후엔 부농으로 탄탄히 자리 잡게 되었다. 16살에 성년이 된 만석은 식구들을 모아놓고 이제 자신이 할 일은 끝났다며 삼촌에게 집안 어른을 넘기겠다고 선언했다. 만석아, 장꾸러기에다 천하 게으름뱅이였던 내가 어찌 집안 어른 노릇을 감히 한단 말이냐. 지난 3년 동안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뛰어준 사람이 삼촌이었어요. 삼촌은 잘 해내실 것이라고 믿어요. 삼촌은 아니라고 손사래를 치면서도 만석의 칭찬에 은근히 기분이 좋은 모습이었다. 그래, 이제부턴 서당으로 돌아가 밀린 글 공부를 하는 게 좋겠구나. 너라면 과거에 급제해 실추된 집안의 명예를 높이리라고 내 믿는다. 할아버지, 저는 벼슬에는 뜻이 없습니다. 그럼 뭘 할 생각이냐? 팔도 유람을 떠나고 싶어요. 더 넓은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가도 살펴보고 또 많은 경험도 쌓고 싶고요. 부디 허락해 주세요. 아니, 왜 그런 고생을 사서 하려고? 아버지는 걱정스러운 듯 아들을 바라보았다. 그러나 이미 결심을 굳힌 만석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행장을 수습하고 길을 떠난 만석은 김제 만경 너른 들에서 땀 흘리며 일하는 농부들의 일손을 덜어주기도 하고 동네 기장의 어촌마을에선 어부들과 어울려 멸치잡이에 나서기도 하면서 해남 땅끝 마을에서 함경도 회령에 이르기까지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는 고된 여정을 계속했다. 그런 과정에서 만석은 도처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떠도는 유민들의 모습과 헐벗고 굶주리다 못해 죽어가는 사람들의 비참한 현실을 목도하고 아픈 마음을 금할 수 없었다. 세월이 흘렀다. 누렇게 익은 벼들이 황금 물결을 치고 있는 논에서 최신의 식구들이 모두 나서서 가을 거지를 하고 있었다. 저기 오는 초립동이가 꼭 만석이 같구먼. 아버지 말을 듣고 볕단을 들고 일어선 삼촌이 이내 환호성을 질렀다. 맞아요, 만석이. 우리 만석이가 돌아왔어요. 삼촌의 외침소리가 들판 가득 메아리치는 가운데 이제 청년 티가 완연한 만석이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다. 4년 만의 귀향이었다. 그래. 세상 구경은 원 없이 했느냐? 예, 할아버지, 이 나라 구석구석 안 다녀본 곳이 없을 정도로 실컷 구경하고 왔습니다. 배는 골치 않고. 웬거려? 장사를 하며 돈을 벌기까지 했는거려? 그 와중에 장사를 했다고. 식구들은 호기심 가득한 얼굴로 만석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 소금 장사, 오지 그릇 장사, 새우젓 장사, 엿 장사 안 해본 장사가 없어요. 나중엔 보부상단을 따라다니며 작은 미천으로 큰 돈을 버는 방법도 배웠죠. 하지만 세상에 우리 농사꾼만큼 정직한 사람들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장사와는 달리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농사니까요. 만석의 말에 삼촌이 맞장구를 쳤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고 그게 농사지.
만서가 이제 우리부터 한눈 팔지 말고 부지런하게 농사를 지어 만석군 소리 한번 들어보자꾸나. 예, 삼촌. 하루빨리 만석군이 돼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도록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만석과 삼촌은 의기투합한 듯 손을 맞잡았다. 그로부터 20년 후 만석은 나이 40에 만석군 재상가가 돼 헐벗고 굶주린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헌신했다. 사방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만석의 뜻은 최부잣집의 가훈이 되어 대대로 이어지면서 진정한 부자의 도리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표상이 되었다. 송질 정승은 조정의 실세로서 밖에선 천하를 호령하는 권력자였지만 일단 집안에만 들어오면 무서운 부인의 질투 속에서 길을 못 펴고 사는 신세였다. 송정승은 슬아의 딸만 셋을 두었는데 위로 둘은 출가를 시켰으나 막내는 고집불통에다 성깔 사납기가 제 어미를 능가한다는 소문이 난 터라 시집 보낼 일이 큰 걱정거리였다. 그런 차에 두 사위가 약속이나 한 듯 함께 송정승을 찾아왔다. 너희들이 갑자기 웬일들이냐? 송정승의 말에 큰 사위가 먼저 입을 떼었다. 사실은 집사람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 장인어른을 뵈러 왔습니다요. 따님들이 하나같이 장모님을 닮아서. 듣기 민망한 듯 송정승이 헛기침을 하자 이번엔 둘째 사위가 나섰다. 일전에 제가 이 하녀들어 머리채가 곱다고 한마디를 했더니 글쎄 안 사람이 그 하녀의 머리채를 몽땅 잘라가지고 밥상에 올려놨지 뭡니까요? 저런. 송정승도 기가 막히지 않을 수 없었다. 저희들은 더 이상 참고 지낼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장인어른께서 따님들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어쩌겠다는 건가? 도로 데려가십시오. 뭐라고?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칠거주악 중에서도 최고 으뜸이 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요? 사위들의 항변에 송정승은 뭐라고 할 말이 없었다. 알겠네. 내가 해결을 할 터이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주게. 송정승은 이참에 딸들의 못된 성질머리를 확실히 고쳐놓으리라 작심을 하고 세 딸을 모두 불러 모았다. 무릎을 꿇고 앉은 딸들 앞엔 약사발이 하나씩 놓여 있었다. 너희들 앞에 놓인 약사발엔 비상을 다 놓았다. 한 모금만 마셔도 즉사를 하게 될 것이야. 심상치 않은 기색의 세 딸은 긴장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첫째와 둘째는 잘 들어라. 엊그제 김서방과 정서방이 날 찾아왔다. 너희들이 하도 기가 세고 투기가 심해 더 이상은 도저히 못 참겠다며 나더러 데리고 가라고 하더구나. 예? 뭐라고요? 놀라는 두 딸을 보며 송정승은 숙연히 말했다. 명색의 정승의 딸이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소박을 맞고 쫓겨나게 되었으니 애비가 어찌 고개를 들고 살 수 있겠느냐. 차제에 너희들이 못된 성질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든지 아니면 앞에 놓인 약사발을 마시고 자결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도록 해라. 송정승의 선언에 두 딸은 사색이 되었다. 아버지,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으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큰딸이 꼬리를 내리자 둘째도 얼른 조아렸다. 아버지, 앞으로 성질도 죽이고
투기도 부리지 않을 테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입을 모아 말하는 두 딸을 보며 송정승은 저기 안심한 듯 막내를 바라보았다. 들었느냐? 너도 언니들처럼 새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면 약사발을 들겠느냐? 입을 꼭 다물고 있는 막내를 보며 송정승은 호통을 쳤다. 쏙 대답하지 못할까? 소녀는 제 성미대로 못 살 바에야 차라리 칵 죽어버리겠습니다. 뭐라고? 송정승은 기가 막힌 듯 막내를 바라보았다. 약사발엔 소태를 타놓아 마신다 한들 별일이 없겠지만 이 대책 없는 말괄량이를 누가 데려간단 말인가. 단식이 절로 나왔다. 그런 어느 날 송정승은 허겁지겁 달려오는 여종 유월이의 뒤를 쫓아 웬 총각이 대문 안에 들어서는 걸 보았다. 웬 놈이냐? 송정승의 호통에 총각은 능청스럽게 대꾸했다. 꽃을 쫓아온 나비입니다요. 이런 당돌한 놈을 봤나? 어른이 묻는 말에 냉큼이 실직고 하지 않고 딴청을 부려. 소생은 아래 골목에 사는 홍언필이라 하옵고 젊은 혈기에 대개 여종이 하도 이뻐 쫓아오다 보니 나도 몰래 여기까지. 호호호 그놈 참. 너 이리 좀 들어오너라. 송정승은 그를 데리고 사랑방으로 들어갔다. 자네 아래 골목에 산다면 혹시 수년 전 작고하신 홍승지의 아들 아니냐? 그러하옵니다. 오호, 네, 그러고 보니 아버지를 아주 쏙 빼닮았구나. 네 아버지와 난 동문수악한 중마고우였다네. 송정승은 감개가 무량한 듯 홍총각을 바라보았다. 올해 나이가 몇인가? 19입니다. 오, 잘 됐구만. 자네 혹시 우리 막내 본 적 있는가? 본 적은 없지만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성질이 하도 고약해 들짐승 같다고들 얘기를 하더군요. 이놈이 남의 귀한 딸을. 죄송합니다. 말로 끝날 일이 아닐세. 남의 하녀를 희롱한 것도 모자라 정승집 딸까지 모욕을 했으니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진 않겠지. 소생 어떻게 하면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당황한 기색의 홍총각을 보며 송정승은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자네가 내 딸을 데리고 산다면 내 용서를 해줌세. 예? 그런 야생말을 제가요? 본시 영웅호골이란 야생마를 길들여 명마로 만드는 사람일세. 자네도 그래 보지 않겠는가? 송정승이 은근히 부추기자 홍총각은 호기심이 당기는 듯 했다. 하오나 혼사 문제는 제 단독으로 정할 일이 아닌지라. 자네 어머님께 내 뜻을 전하게 송정승이 홍승지와의 옛정리를 소중히 여기고 있다더라 하는 말도 빼놓지 말고. 이와 같이 하여 말광량이 막내딸 금옥이와 홍언필의 혼사가 성사되자 송정승 내외의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혼례식 날 신랑이 들어서자 옥골 선풍이로다 하는 하객들의 찬사가 쏟아졌고 신부 금옥이도 마음에 쏙 든 모양으로 얼굴에 웃음꽃이 환박 피었다. 헌데 신랑의 얼굴을 보고 놀란 하녀 유월이가 그만 산통을 깨고 말았다. 어머머, 내 뒤를 쫓아왔던 그 도령이야. 뭐라고? 널 쫓아다니던 그 바람둥이가 설마?
하녀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일파만파로 퍼져 그만 안방 마님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저런 죽일 놈이 이 집안 망신을 시켜도 유분수지.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부인이 송정승에게 달려가 닥달을 해댔지만 그는 금시 초문인 양 시치미를 뗐다. 설사 그렇다 한들 이제와 어쩌겠소. 남사스럽게 굴지 말고 딸내미나 잘 다독이시오. 에이그 속 터져. 가슴을 치며 안방에 들어선 부인은 분해서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금오기를 보니 억장이 무너졌다. 금호가 그놈이 찾아와 네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도록 해줄 테니 그때까진 절대로 신방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이런 사실을 까맣게 모르는 홍원필은 마땅히 신랑을 기다리고 있어야 할 신부가 보이지 않자 하인들을 불렀다. 여봐라, 밖에 아무도 없느냐? 쩌렁쩌렁한 신랑의 목소리가 안채까지 울렸지만 누구 하나 대답하는 이가 없었다. 저놈이 안달이 났구나. 네 놈이 암만 소리를 쳐봐라. 우리 금옥이가 눈 하나 깜짝하나. 이런 놈의 집구석에 있나? 사람이 불러도 개미 하나 얼씬거리질 않으니. 연거푸 불러도 반응이 없자 홍원필은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금옥아, 두고 봐. 곧 저놈이 네 앞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 테니 자고로 남자란 초장의 길을 꽉 꺾고 놓아야 하는 법이야. 그때였다.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선 홍원필이 눈을 부릅뜨고 장모와 신부를 쏘아보았다. 보아하니 두 모녀가 짜고 날 골탕 먹이려나 본데 좋습니다. 나도 이런 수모를 당하면서까지 구차하게 이 집 사위가 될 생각 없으니 낮에 있었던 성례는 없던 걸로 치부하고 그만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말을 마친 홍원필이 뭐라고 할 새도 없이 훌쩍 밖으로 나가버리자 허를 찔린 모녀는 할 말을 잃고 넋나간 듯 앉아 있었다. 3년의 세월이 흘렀다. 금옥은 요즘 들어 부쩍 눈물이 많아졌고 금쪽 같은 딸 자식을 생과부 신세로 만든 죄책감에 부인도 기가 많이 죽어 있었지만 송정승은 그런 집안 분위기와 상관없는 듯 무사태평이었다. 저 아버님. 후원을 거닐고 있던 송대감은 금옥이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걸음을 멈추었다. 왜? 무슨 할 말이라도 있는 게냐? 우리 그이 말이에요. 우리 그 일하니? 홍서방 말이냐? 아니에요. 차마 말을 못하고 머뭇거리는 딸의 속내를 모를 리가 없는 송정승이었다. 이번 과거에 홍서방도 응시한다는 소문이더라. 아무래도 악한 사람을 놓친 것 같단 말이야. 마치 남의 말 하듯 툭 던져놓고 휑하니 가버리는 부친의 뒷모습을 금옥은 야속한 듯 바라보았다. 달은 휘영청 밝고 가을밤은 깊어가는데 애달픈 귀뚜라미 소리가 금옥의 마음을 마냥 휘저어놓고 있었다. 마님! 아가씨! 아이고 어서 밖으로 좀 나와보세요. 서방님이요. 숨이 턱에 닿을 듯 달려온 유월이가 말을 못하고 헐떡이자 부인이 답답하다는 듯 물었다. 서방님이 뭘 어쨌다고 이 호들갑이야? 서방님이 장원급제를 해가지고 육아행렬을 하고 있다고요. 뭐야? 홍서방이? 부인이 놀랄 사이도 없이 금옥은 대문 밖으로 달려나가고 있었다. 풍악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지는 가운데 관모의 어사화를 뻗고 말을 탄 홍원필의 모습이 대문 앞으로 다가오자 금옥은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다. 그러나
홍원필은 처가 식구들에게는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그대로 지나가 버리고 말았다. 울음을 터뜨리며 집으로 뛰어들어간 금옥이 이불을 둘러쓰고 방구석에 들어 누워버리자 안달이 난 것은 부인이었다. 여보, 제발 당신이 좀 나서가지고 홍서방을 설득을 해봐요. 저러다 우리 금옥이 죽겠어. 오호, 참. 그 사람을 쫓아낸 게 누군데 이제 와서. 아이고, 그때 내 소견이 짧아서 그랬어. 내 앞으로 당신 말엔 무조건 따를 테니 용서를 좀 해주시구려. 손이 발이 되듯 비는 부인을 보며 송정승은 못 이기는 척 응낙을 했다. 장인이 부른다는 소식을 듣고 홍원필은 불이 나게 달려왔다. 송정승과 홍원필은 3년 동안 은밀히 서로 내통을 하고 있었던 것이다. 홍서방, 그 사위사랑은 장모라는데 내가 큰 실수를 했네. 2번 다시 그런 일이 없을 테니 지난 일이랑 마음에 두지 말고 우리 아이를 받아주시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니 저도 다 잊기로 하지요. 근데 그 사람 지금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신방에서 자네를 기다리고 있다네. 어서 가보시게. 홍원필은 마음이 급한 듯 불이 나게 신방으로 달려갔다. 이리하여 홍원필과 금옥은 3년의 기다림 끝에 비로소 첫날 밤을 맞게 되었으니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금옥이 더 이상 말광량이란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홍원필은 후일 벼슬이 영의정에까지 이르렀으며 그 아들이 다시 영의정에 올랐을 뿐 아니라 장인 송질 또한 영의정을 지냈으니 조선 500년 동안 3정승을 배출한 집안은 이 집뿐이었다고 한다. 삽살개 짖는 소리만이 밤의 정적을 깨고 있는 시각, 최부잣집 앞마당에 때 아니게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다. 여봐라, 이 무슨 소란이냐? 최진사가 장지문을 열고 소리치자 하인 박서방이 달려왔다. 별일 아니었고 닭장에 쪽제비란 놈이 침범해 암탉을 물어가는 바람에 그 쪽제비는 잡았느냐? 그 놈은 놓쳤으나 다행히 암탉 한 마리밖에는 피해가 없사옵니다. 다행이라고? 최진사의 수염이 곤두섰다. 이놈아, 족제비가 살찐 암소를 물어갔거늘 다행이라니. 날이 암소가 아니오라 암탉이옵니다. 암탉. 이런 죽일 놈. 그 암탉이 계란을 낳는 닭이 아니더냐? 예, 나리. 그 계란을 모아 저자에 팔면 능히 돼지 새끼 한 마리를 살 수 있을 터. 그 돼지를 키워 새끼를 치고 그 새끼가 또 새끼를 치고 하면 암소를 살 수 있지 않겠느냐? 하긴 그렇긴 하옵니다만. 이놈아, 냉큼 가서 암소 물어 간 쪽대비 잡아지 않고 뭘 꾸물거리고 있느냐? 최진사가 호통을 치자 박서방은 머리를 극적이며 물러갔다. 공자께서 말씀하시되 옛것을 연역해 새것을 알면 스승이 될 수 있으리라. 자왈 군자는 불기니라. 옆방에서 아들 명식이 글을 읽는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오고 있었다. 영감, 불을 좀 켤까요? 어둠 속에 앉아있는 최진사를 보며 부인 김씨가 물었다. 기름 달는데 쓸데없이 불은 왜 켜? 아이고, 영감도 참. 만석군 집안에서 기름 아까워 불도 못 켠다면 사람들이 웃어요. 저 아이 글 읽는 소리 들어보니 걱정이 앞서는구려.
장가를 보내야 할 텐데 너무 순하고 물러 터져서 어떤 며느리를 들여야 할지. 그 말을 듣자 부인이 반색을 하며 나섰다. 영감, 그 진주 목사를 지내셨던 한 목사 댁에서 청원이 들어왔어요. 뿐인 줄 아세요? 안진삭 댁, 고성원 댁, 전창복. 다 그만두라고. 최진사가 벌컥 소리를 질렀다. 매파들 장단에 놀아날 것 없어. 우리 집 며느리는 내가 직접 뽑을 거야. 시험을 봐서. 시험을 보다니요? 부인은 어이가 없다는 듯 최진사를 바라보았다. 며칠 후 마을 안악들이 우물가에 모여 앉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얘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월성때 그게 참말이가? 어머, 최진사 어른이 며느리는 내가 직접 시험을 봐서 뽑겠다. 이카면서도 동네방네 소문을 내라고 했다는 기라. 그 시험이라 하는 게 대체 뭔겨? 그게 뭐냐 카모. 쌀 다 돼. 콩 한 대를 줄 터이니 아녀하고 둘이서 한 달을 살아내면 부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며느리로 삼으리라. 아이고야, 아마 부귀 귀천을 안 가린다고. 반성을 지르던 안악이 물동이를 이고 들어서는 가뿐이를 보자 반색을 했다. 가쁘나, 니 한번 나가보고래. 내 삼아 우리 착한 가쁘이가 그 집 며느리가 되면 참 좋겠다꼬마. 가뿐이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수년 전에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자 서모에게 하녀 취급을 당하며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처지였다. 이거사 밥할 생각은 않고 우물가에서 노닥거리다 이제 오냐? 물동이를 이고 들어서는 가뿐이를 보며 서모가 야단을 쳤다. 언니 나 배고프단 말이야. 이복동생 이쁜이가 투정을 부리자 가뿐이는 종종거림을 치며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 무렵 최 부자의 부인 김 씨는 화병이 솟구쳐 머리를 싸매고 누워 있었다. 어머님, 그만 화 푸시고 일어나세요. 이러신다고 고집을 꺾으실 아버님이 아니세요. 그놈의 똥꼬집 때문에 좋은 혼처짜리 다 날리게 생겼는데 내가 가만히 있게 생겼느냐. 아들 명식이의 위로가 오히려 화를 돋은 듯 김씨 부인이 버럭 소리를 치는데 하녀 유월이가 달려들어왔다. 마님, 한목사댁 교수께서 시험에 응하겠다고 나섰답니다. 아이고, 그래? 김씨는 반색을 하며 벌떡 몸을 일으켰다. 그 시각 한낭자는 할멈의 안내를 받으며 최진사가 마련해둔 초가마당에 들어서고 있었다. 쌀 다 돼. 콩 한 대요. 한 달간 잘 버텨보세요. 하인 박서방이 곡식 자루를 넘기고 총총히 사라지자 한낭자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아가씨, 저녁을 어떻게 지을까요? 할멈의 말에 한낭자는 체념을 한 듯 이제부터 죽 한 사발로 하루를 견디기로 하고 눈 어림잡아 죽을 끓여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아이고 한 달을 어떻게. 춘사 어른이 이런 시험을 내신 건 인내력을 알아보시기 위함 아니겠소? 고생스럽더라도 참고 견뎌볼 수밖에요. 박서방으로부터 한낭자의 말을 전해 들은 최진사는 혀를 끌끌 찼다. 어이구, 보아하니 평생 죽이나 먹고 살 팔자로구만. 보름도 못 가 기어서 도망을 칠게야. 아니나 다를까 한낭자는 열흘을 채 버티지 못하고 허기져서 엎혀 나가고 말았다. 이 소식을 듣고 김씨 부인이 절망에 차 있는데 유월이가 또 다른 지원자의 소식을 알렸다. 마님, 이번엔 참뽕댁 정낭자가 나섰다고 합니다. 나서면 뭐라노. 귀한 따님 헛고생만 시킬걸. 이번 낭자는요,
다른 교수들하고는 남다른 데가 있다옵니다. 남다른 데라니. 할멈, 여기 이 봉지에다 쌀하고 콩을 골고루 나누어 담으세요. 정랑자는 작은 봉지 30개를 방바닥에 늘어놓았다. 이 봉지 하나가 우리 두 식구 하루 양식이에요. 이 봉지쌀로 밥을 짓든 죽을 쑤어 때우든 할멈이 요령껏 지어서 하루하루 견디도록 합시다. 박서방이 여기까지 말하자 최진사는 탄식을 했다. 이거 이번에도 굴렀어. 그래가지고 가난한 책상 물림에 안악밖에 더 되겠느냐? 20알을 간신히 채우려나 모르겠구만. 최진사의 예언대로 정랑자 역시 20알을 넘기지 못하고 기어나가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이렇게 도전했던 처녀들이 모조리 나가 떨어지자 최 부자가 밥통 큰 며느리 들어올까봐 겁나서 그런 시험을 본다는 말까지 들려왔다. 아버님, 양갓집 규수를 욕보이는 일을 제발 그만두어 주십시오.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아들을 보며 최진사는 호통을 쳤다. 이놈아, 신복감이 어디 양갓집 규수뿐이라더냐? 며칠 후 이웃 마을에 과부집 딸이 지원하고 나섰다는 소문이 돌았다. 가뿐이의 동생 이쁜이가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나선 것이었다. 엄마, 나 배고픈 거 정말 못 참아. 못해, 안 갈래. 이거 사. 만석군이 안방마님 되기가 그렇게 쉬운 줄 알아? 이 참복네 딸이 20알을 버텼으니 그냥 죽었다 하고 열흘만 더 버텨. 다음 날 아침 이쁜이를 데려다주고 오라는 서모의 말을 듣고 가뿐이도 함께 집을 나섰다. 자매가 초가에 들어서자 박서방이 의아한 듯 물었다. 어느 아가씨가 지원을 하셨소? 우리 언니요. 이쁜이가 황급히 가뿐이를 앞으로 밀었다. 아니, 아이고. 부정하려는 가뿐이를 보며 이쁜이가 속삭였다. 언니, 나 굶어 죽는 걸 안 보려거든. 제발 내 대신 좀 해줘. 부탁이야. 통사정을 하며 등을 떠밀자 가뿐이는 어쩔 수 없이 아우의 일을 떠맡고 말았다. 한강에 잉어가 뛰니 망둥이가 뛴다더니 아이고 망신 이런 집안 개망신이 어디 있나. 미천한 과부집 딸이 응시했다는 말을 듣고 김씨 부인이 가슴을 치며 통탄을 하고 있을 무렵 가뿐이는 흰 쌀밥에다 고깃국까지 차려놓고 할멈과 함께 포식을 하고 있었다. 자네 말을 듣고 쌀을 팔아 고깃국까지 끓였네만 이렇게 먹고 내일부터는 어쩌려는가. 할머니,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하고 오늘은 실컷 먹기나 하자고요. 가뿐이의 말을 듣고 할멈은 한바구음을 지었다. 다음 날 아침 가뿐이는 남은 쌀을 모두 쪄서 떡매질을 하고 콩은 볶아서 떡고물을 만들었다. 떡이 다 되자 할멈이 물었다. 이걸 다 어쩌려는가. 저자에 나가 팔아야죠. 뜻밖의 말을 듣고 할멈은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가뿐이가 만든 떡은 맛있기로 소문이 나 저작거리에서도 단연 인기였다. 할멈도 신명을 내며 거들었다. 떡 사시오, 떡. 쫄깃쫄깃 맛있는 찰떡이라오. 떡을 다 팔고 나자 가뿐이는 할멈에게 바느질 거리를 맡아오게 해 삭바느질을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밤낮 없이 일하는 사이에 한 달이 성큼 지나갔다. 박서방의 안내를 받으며 초가집을 찾은 최진사는 멀쩡한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가뿐이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더 놀란 것은 마당에 쌓아놓은 쌀가마였다. 아니, 이 쌀가마는 어디서 난 것이냐? 최진사가 눈을 부라리자 할멈이 나섰다.
우리가 번 돈으로 샀습지요. 벌어? 예, 진사 어른이 주신 쌀로 가쁜 아가씨가 떡을 만들어 팔았습죠. 삭바느질을 해서 벌기도 하고요. 아이고, 아가씨 손끝이 어찌나 여문지 떡도 잘 빚죠. 바느질 솜씨도 좋죠. 아니, 일거리가 밀려들 수밖에요. 덕분에 쇳내도 배불리 잘 먹고 지냈습니다요. 오, 그거 참. 최진사는 놀라 입이 떡 벌어졌다. 소녀는 아우 대신 참석했던 터라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할멈의 칭찬이 민망했던 가뿐이가 얼른 자리를 뜨려고 하자 최진사가 소리쳤다. 아, 무엇들 하느냐? 새아씨 행차한다는데 어서 가마대령 하지 않고. 그러자 최진사의 호령소리에 기함을 한 박서방이 묵청껏 외쳤다. 쏘 길을 비켜라. 최부잣집 종부가 납신다. 이렇게 만석군 집안의 며느리가 된 가뿐은 최진사의 든든한 지원과 어질고 착한 남편의 사랑 속에서 가문의 번성에 크게 기여를 했다고 한다. 이 전설은 경주지방 누대의 호족인 최부자 가문의 먼 선조 때에 있었던 일이라고 전해지고 있다.